주로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을 또 안 먹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피자나 삼겹살을 먹고 싶으면 차라리 아침에 먹어라. 이게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이 된 것이지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이 많아졌다는 거.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지식업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송중기, 이병헌, 한효주 이런 스타들의 몸을 만드신 1세대 스타 트레이너시죠? 정주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대표님 보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기운이 딱 느껴져요. 아, 그러세요? 네, 이런 근육의 힘 같은 게 딱 느껴지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근육 같은 거를 잘 만드는 이런 비법 같은 게 좀 있나요? 비법은요,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사실 기본에 있어요. 그걸 안 해서 그런 거고 그 기본을 뭐 한두 주나 한 달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뭐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하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좋아지죠. 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집중력과 노력과 실천과 인내와 이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정말 그런 멘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벌써 이제 뭐 핵심 요약을 다 말씀해 주신 건데 제가 오늘 한번 대표님 모시고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면서 좀 몸을 잘 만들 수 있는지 또 다이어트 뭐 좀 우리가 사무실에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운동 방법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노하우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실 거죠? 그럼요. 예,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대표님은 식단 관리 이런 어떻게 좀 하세요? 평상시 식단 관리는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으로 합니다. 3끼? 예, 3끼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이게 관리냐라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것에 관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끼나 두 끼를 먹지 않고 3끼를 먹고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을 2끼 또는 한 끼를 먹으면서 음식을 줄여서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3끼를 먹으면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 좀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몸에 영양분이 결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로 살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 먹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3끼를 먹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배분이에요. 아침을 많이 먹습니다. 아침을 많이 먹어서 든든하게 먹어서 하루 중에 대략 한 50% 정도 가까이의 분량을 아침에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먹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일어나서 조금 운동하고 나서 드시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눈이 떠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녁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50%, 점심에 약 30%, 저녁에 20% 미만이에요. 저녁을 먹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6시 반에서 7시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8시, 9시에. 그럼 물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요. 아침에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먹는데 아침을 먹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하루 활동 에너지의 열량을 대부분 다 소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피자나 삼겹살을 먹고 싶으면 차라리 아침에 먹어라. 같은 것이더라도 밤에 먹으면 실제로 몸에 최적이 되고 아침에 먹으면 하루 중에 열량으로 다 소모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혹시 대표님처럼 이렇게 근육을 좀 만들려면 우리가 뭐 탄단지 비율이라고 하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보통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걸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꺼려서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고 단백질 위주로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일시적으로는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탄수화물 본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몸의 부피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몸의 열량의 에너지원을 만드는 기초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드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것인가? 라고 한다면 대략 단백질을 대략 한 30% 이상, 탄수화물을 또한 30-40%, 나머지 30-40%를 뭐 야채나 과일 같은 것을 드시면 가장 좋거든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요. 단백질은요, 바로 근육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나빠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반대로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 근육 세포가 조금씩 약해지고 파열되고 터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상처 입은 근육에 영양소를 공급해서 이 근육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역할이 바로 단백질 역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근육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실수로 어떤 분들이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력 운동 전에 고기를 드시고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고기를 먹고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먹고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탄수화물이 바로 열량을 바로 공급하고 우리 운동 중에 탄수화물에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됩니다. 글리코겐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이 이제 근육에 에너지원을 공급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근력 운동 전에 밥을 한 공기 먹거나 뭐 바나나나 우리가 알고 있는 탄수화물을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바로 재건을 위해서 단백질을 먹는 것이죠. 이렇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근육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유산소만 또 운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유산소 운동한 후에도 단백질 섭취 꼭 필요한 건가요? 아,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그 체중 감량을 위해서 유산소 하시는 분들이 주로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을 또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걷기나 달리기만 하시는 거라고요. 일시적으로 체중이 빠집니다. 빠지기는요. 지방도 연소가 돼요. 지방이 연소되는데 근육도 좀 빠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수분도 빠지고요. 이런 상태로 가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백질의 요소를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아닌 유산소 운동으로도 기본적으로는 근육 자체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충을 단백질로 해주지 못하면 근육은 약해지고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이 되었든 유산소 운동이 되었든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비율을 잘 맞춰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엔 운동, 어떤 근력이나 유산소 어떤 운동이더라도 운동 후에는 좀 영양소 보충이 좀 필요한 거군요. 전후로. 그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살을 빼려고 음식을 줄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을 빼려고 우리가 단백질도 안 먹고 야채를 먹고 있지만 음식으로 살을 뺄 수 있지만 실제로 음식으로 근육을 만들 수 있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기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건다고 저는 생각해요. 몸을 이렇게 막 몸짱처럼 만들어서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근육이 없으면요 걷지도 못해요. 근데 관절염이 생기고 낙상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육은 절대 필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력 운동과 함께 영양 섭취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굶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운동 후에 그 음식 섭취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좀 있나요?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운동한 다음부터 해서 대략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샤워를 해요. 옷을 갈아입고요. 그리고 뭐 운동센터라면 나가서 주변에 식당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메뉴를 또 골라요. 이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아무래도 또 1시간 정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이러다 보면은 사실 운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꺼져 있는 몸에 영양소를 들이붓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단백질 무슨 뭐 보충제나 음료 같은 것들 또는 마트에서도 쉐이크 팔잖아요. 이런 것을 빨리 마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영양소를 즉각적으로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동하고 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단백질의 음료 같은 걸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사를 찾으러 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죠. 결국 운동 직후에 조금 먹는 게 좀 중요한 거겠죠. 되게 중요하고 그 우리가 보통 체중을 말하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있는데 보통 체중 그 10kg당 2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우리 저 손바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손바닥 이렇게 모아보세요. 그렇게 보면은 요게 우리가 보통 마트에서 파는 스테이크 있잖아요. 보통 한 300g, 400g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양이거든요. 요 정도를 하루에 드시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만한 거를. 그러면 이걸 한 끼에 먹느냐? 그래도 되고요. 가장 효율적인 것은 3분의 1씩 나눠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이 보통 밥이나 다른 반찬과 함께 드시면 가장 좋은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딱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정도 먹는다. 운동을 아예 안 한다. 나는 그냥 최소 근력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손바닥이 반. 나는 운동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 하나. 나는 제대로 된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두 덩어리? 두 덩어리까지. 네, 알겠습니다. 뭔가 딱 이제 어느 정도 먹어야 될지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운동 후에 좀 우리가 좀 피해야 될 음식 혹은 좋은 음식 이런 게 좀 있나요? 보통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음식은 가리지 말자주의예요. 제가 20대 때는 닭가슴살만 하루에 20개를 먹었고요. 계란을 엄청났죠. 계란을 하루에 100개 먹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박스 큰 통 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 9끼를 넣고서 제가 매 1시간씩 이렇게 먹으면서 다닌 적도 있었어요. 그땐 제가 이제 운동선수, 바디빌딩 선수를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건강적으로의 균형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으로 운동을 하고 극단적인 식단을 유지해서 극단적인 몸을 만들어서 시합을 나가는 선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체로 건강을 위해서라면 모든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탄수화물이 보통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빵 같은 것도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나 밥이나 또는 뭐 현미나 귀리 같은 것은 또 탄수화물이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인공적인 탄수화물, 하나는 자연적인 탄수화물이잖아요. 이거를 보통 이제 단당류, 다당류라고 해요. 그래서 단당류 탄수화물은 사탕이나 과자나 케이크나 빵 같은 것이고요. 다당류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에서 온 것들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은 보통 단당류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는요 혈당이 빠르게 상승해요. 왜냐하면 설탕 같은 것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넣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다시 혈당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감이 생기고, 또 하나 이제 과식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다당류 같은 경우는 천천히 소화되고 천천히 우리 안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공복감이 생기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천연의 요소를 주는 영양소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적으로 이제 배가 고픈 분들 보면 갑자기 앞에 있는 초콜릿이나 빵을 보고 당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는 밥 대신 빵 드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당류, 몸에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면도 몸을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 운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또 먹는 것만으로 몸을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건강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것.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건강의 비결을. 이거밖에 없어요, 저에게는요. 보통 우리가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의 거의 7, 80%가 깊은 수면 중에 일어난다고 해요. 수면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렘 수면과 넌 렘 수면인데, 바로 넌 렘 수면, 깊은 수면을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몸에 코티솔이 증가합니다. 바로 근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티솔이 바로 단백의 동화작용 같은 것들을 반대로 하는 이화작용, 근육이 분해되는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깊은 수면을 잘 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렘 수면이 있는 것인데, 렘 수면은 바로 얕은 수면이에요. 그 잠잘 때 어떤 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실눈 뜨고 자는 것처럼 막 깜빡깜빡하고 막 이를 떴다 감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얕은 수면입니다. 이 수면 때 주로 우리는 꿈을 꾸게 되고요. 이때 어떤 일이 많아지냐면은 뇌 활동도 많아지고요. 학습 능력과 감정 조절을 돕는 바로 수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넌 렘 수면,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의 성장 호르몬 분비로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는 것이고, 렘 수면, 얕은 수면은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면이 바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돕는 것이죠. 자, 그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누가 이런 말 할 거예요. 아니 그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렘 수면이라고 말하는 그 얕은 수면의 바이오리듬이 언제 생기느냐면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새벽 3시 반에서 4시 반 사이 정도입니다. 실제적인 것은 1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 30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얕은 파장의 렘 수면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이 렘 수면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이 최소한 못해도 평균 한 4, 5시간, 많게는 6시간, 그래서 평균 5시간 이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 시 자야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린 3시 반 정도의 렘 수면이 가려면은 못해도 한 10시 반, 10시에서 그 정도는 주무셔야지만이 그 단계가 돌아오는 거고, 만약에 11시 넘어서 12시 주무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는 한 5시 정도 되는데, 그때는 렘 수면 단계가 또 끝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정신의 감정의 어떤 그런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면역 기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결국은 이런 넌렘 수면과 렘 수면의 파동 같은 것들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잠은 당일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당일날 12시 이전에. 그렇죠. 다음날 주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날 잠을 자고 같은 날 일어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아니라 전날 주무시고 다음날 일어나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 이해하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잠을 잘 때 항상 대략 8시면 잠을 자려고 해요. 8시요? 그럼 엄청 새벽에 일어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서 재밌죠?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 8시부터 오늘 잘 생각을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생각합니까? 네네. 8시부터는 이제 내가 잠잘 시간이 곧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빨리 오늘 자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9시면은 이제 누울 준비를 좀 합니다. 그리고 10시에 눕습니다. 대략 한 10시 반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억이 이제 스물스물 사라지는 시간이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10시 반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분들이 10시에 잘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시, 1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자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2~3시간 정도의 잠을 잔다 생각했을 때 그 뒤로 이어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고. 그 수면 부족이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예. 그 잠을 많이 못 자는 분들 특징 혹시 보셨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배고파서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요. 수면이 부족하면요. 바로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그렐린 호르몬 수치가 바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잠을 잘 자게 되면 생기는 호르몬이 바로 렙틴인데 이것은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데 이 수치는 감소하고 바로 아까 말한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이 먹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뭐냐면 인슐린의 저항성도 생기게 되는 것인데 바로 신체 내에서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잉의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되죠.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피곤하니까 왜냐하면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단 걸 많이 먹게 되잖아요. 결국은 과당의 그 포도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이고 다시 스트레스로 인해서 코티솔이 증가하고 이래서 식욕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파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피곤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열받아서 힘들어서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하나 편으로는 사회적 우울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이 많이 찐든 분들 치고 대체적으로 우울감이 많은 이유가 바로 단순한 비만 때문이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이 된 것이지 비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한 비만이 많아졌다는 거. 이걸 생각하시면은 저는 이 건강의 치료는 단순한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의 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오시는 분들에게 몸과 마음의 재활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 몸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것을 다 돕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그러려면 이제 수면도 그리고 식사도 네. 굉장히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거군요. 한 예를 좀 들어드릴까요? 제가 옛날에 어딜 갔었는데 거기 데스크에 리셉션에 여성분이 3분 있었어요. 근데 과자를 막 신나게 먹으면서 막 떠들고 있더라고. 근데 손님이 온 줄 모르고. 제가 딱 보고 다음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를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과자를 입에 넣다가 이제 봤으니까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지금 여기 3분은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공허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은 사실 대화를 통해서 수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것이지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배가 고플 때만 먹으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먹기 때문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 직장 상사, 동료, 집안, 가정, 친구 이 스트레스를 한번 발견해서 이걸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럼요 어느 순간 식욕은 떨어질 거예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더니 정말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3명이서 상담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먹는 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왜 먹는가. 우리에게는 2개의 혀가 있는데 하나는 입의 혀. 얘는 음식을 쫓는 혀죠. 하나는 의식의 혀가 있어요. 이 2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돼요. 그런데 의식의 혀가 꺼진 채 입의 혀만 움직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와! 먹자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의식의 혀가 이런 거죠. 안 돼. 너 아까 먹었잖아. 지금 먹을 때가 아니야. 야, 저거는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냥 맛있는 거지만 조금만 먹고 그만 먹어라는 이 혀가 입의 혀를 막을 수 있는 그 제동 장치가 정신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의 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식의 혀를 좀 사용해서 이 입의 혀를 좀 제어해라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대표님이 저희한테 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일과를 조금 세우면 될까요? 일단 제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전 그렇게 해요. 한 4시 반에서 5시 정도 일어납니다. 보통. 요즘은 좀 여유롭게 일어나는데 전에는 3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4시 반에서 5시 정도 일어나서 뭘 하냐면은 그날 하루의 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지, 뭐를 하지, 어떤 일을 하지? 그러면서 사전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기 볼 때도 운동화도 새로 하나 가져왔고 이 스튜디오에 입을 옷들도 몇 개 가져오고 메이크업도 좀 하고 이런 것들도 갑자기 온 사람으로서는 준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본도 준비하고 다시 한번 리뷰해보고 이런 것들도 보는 철저한 준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루의 일이 완성도 있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서 하루를 보냅니다. 아침 일찍 먹어요. 아침에는 보통 한 6시 반에서 7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그때 먹는 것도 간단해요. 우유도 한 잔 마시고요. 그다음에 과일도 사과는 꼭 먹어요. 사과 먹기 쉽잖아요. 사과, 바나나 이런 거는 뭐 귤 이런 것들을 먹고요. 그다음에 또 밥을 먹어요. 밥과 반찬, 단백질이 있어요. 뭐 약간의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있네요. 그다음에 우유도 있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죠. 많이 먹죠. 어느 정도로 잘 먹냐면은 오늘 내가 점심과 저녁을 못 먹고 살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점심은 대체로 이제 12시에서 1시 정도 먹어요. 또 이제 뭐 일반식인데 아침보다는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가면은 또 점심보다 적은 이제 저녁을 먹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빠뜨리지 않는 것은 아까 말한 과일과 야채라든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에요. 과자가 가끔 집에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과자는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또 간식은 전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어요. 그리고 배가 고프거나 간식이 먹고 싶을 때는 물 마셔요. 저는 사실 커피랑 차도 잘 안 마셔요. 왜냐면은 커피랑 차는 물이 아니고 버리는 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꾸 수분을 배출해서 몸에 수분이 떨어지게 되면 몸이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몸이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본적으로 신진대사가 떨어져요. 몸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피부는 빨리 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빨리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커피나 차를 안 마시고 물만 마시는 스타일로 가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사람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사람입니다. 사람이고요. 네. 대신에 이런 활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여쭤본 그 질문처럼 제가 하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채택하셔서 야, 잠을 저렇게 자는구나, 음식을 저렇게 먹는구나, 되게 조절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어느 만큼 조금 응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뭐 모범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 보통 사람들 저는 아침에 딱 오자마자 커피 한 잔부터 마시거든요. 네네. 커피는 내 피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사르르 이렇게 뭔가 텐션업도 되고 커피가 기호식품이니까 드세요. 네네. 하지만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문제 되겠어요? 문제 없습니다. 2잔 마셔도 괜찮아요. 왜요? 커피가 심장병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와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커피를 7, 8잔, 와인을 한 병 마시니까 문제지. 커피 드시는 분들 드셔도 되니까 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내분하고 그러면 커피숍을 가면 네. 그럼 대표님은 뭐 시키세요? 그냥 물만 먹나요? 저는 물 마시고요. 아내는 커피 마시죠. 네. 그래서 제 입에다 억지로 막 입을 열고 막 커피를 막 넣으려고 한 적도 여러 번 있는데 제가 네. 한 방울 정도는 먹어봤어요. 근데 뭐 향은 좋아해요. 근데 네네. 씁쓸해가지고 네, 제가 입이 약간 촌스러운 거죠. 사실 커피도 그 나름대로의 그 맛이 있는데 뭐 제가 잘 모르는 거고. 혹시 대표님 술은 하시나요? 당연하죠. 술은 사실 제가 술술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좋아하고 마시진 않습니다. 네. 술술 이야기한다니까요. 술술 사람들과 술술 대화하는 사람이고 술을 마시진 않아요. 네. 와,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시긴 해요. 왜냐하면 알코올 없는 맥주인가요? 그 더울 때 여름에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되게 물보다 더 시원할 때 있어요. 탄산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가끔 마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대표님한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표님은 삶을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수행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기를 약간 뭐 수원가에 사는 사람 같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 서울의 중심에서 사는 사람 같지 않고 어디에 초양 묻혀 사는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래야지 좀 더 멋있잖아요. 예, 진짜 저는 진짜 존경스러워서 멋져가지고 쉽진 않아요. 네. 자, 그럼 대표님 잘 먹고 잘 자고 잘 운동하는 거 이것 말고도 또 혹시 좀 지켜야 될 게 좀 있을까요? 이것 말고 중요한 것은 저는 스트레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 왜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잘 운동했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요, 아무리 잘 자고 잘 운동하고 그다음에 잘 먹고 해도요, 그 사람의 건강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과 우리의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원래 운동을 체육과 운동 재활을 한 사람이라서 신체 쪽에 더 집중된 사람이지만 이후에 제가 중년이 되어서는 그 사람의 정신에 관련된 쪽으로도 교육을 좀 받고 계속 그런 분들을 만나고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도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마음의 병을 얻은 사람은 몸도 약해지고 병을 얻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는요. 신체 단련을 열심히 해서 몸으로 마음을 당겨줘야 되고요. 반대로 몸이 약해지면은요. 마음의 힘으로 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몸과 마음은 서로의 견인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자면서 신체 훈련을 잘해서 건강하게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신체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당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해야 될 이유고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마음의 근육 운동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몸의 근육 운동만 하지 말고 우리의 멘탈 근육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정신 근육, 마음 근육도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뭘까? 이제 몸의 근육은 덤벨을 들고 올릴 수도 있고 달리기 내서 체지방도 뺄 수 있는데 그 마음의 근육은 무엇으로 만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입니다. 운동도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100m밖에 못 달리면 내일은 내 신체적 한계를 내딛고 110m 달리는 것이고 내가 5km밖에 못 들면은 바로 열심히 운동을 하면 다음 주에는 6km 드는 거잖아요. 똑같이 나를 발견하는 바로 마음의 근력 운동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죠? 책을 많이 읽어서 책을 많이 읽으면은요. 저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책을 읽은 나의 생각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뇌의 활동도 많아지고 촉진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상상, 좋은 긍정적인 마음도 갖게 되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많은 어떤 상식과 지식과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바로 마음 근육 만들기예요. 제가 한때 얼마나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겠어요. 뭐 오전이고 새벽이고 저도 책도 열심히 읽고 세미나도 보고 이렇게 좋은 이 KB 부동산 TV 같은 데서 좋은 유익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열심히 보면서 이 마음의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운동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네. 아주 간단해요. 운동을 좀 더 하시면 돼요. 네. 덜 하는 게 아니고 더요? 그렇죠. 예.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운동을 덜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운동을 더 하면요. 스트레스조차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힘드니까. 그럼요. 힘드니까. 아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기죠? 몸에서요? 호르몬이 생기잖아요. 어떤 호르몬이요? 엔돌핀. 우리의 면역 수치를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호르몬이에요. 도파민. 집중력을 높여줘요. 세로토닌. 우리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멜라토닌. 우리의 수면을 도와주고 면역력을 높여줘요. 운동을 하면은 근육 운동입니다. 무려 38가지의 우리의 몸과 정신의 기분을 상승시키고 좋아지게 만드는 호르몬들이 정말 다량으로 방출됩니다. 분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으로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라는 건 사실은 운동을 하기 싫어서 생각하는 그런 감정 정도이지 사실은 제대로 된 스트레스는 아닌 것이죠. 자, 이번에는 재테크만큼이나 중요한 근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자, 그래도 대표님 혹시 근력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깊게 넓게 말하면 몸의 이유도 있고 마음의 이유도 있습니다. 몸의 이유는요, 바로 근력 운동을 통해서 뼈 밀도가 좋아지고요, 근육도 성장하고 노화도 방지되고 낙상도 방지되고 유연성도 좋아지고 심장과 폐 능력도 좋아지고 또 인슐린 분비가 잘 돼서 혈당 조절도 되고 성장 호르몬도 생기고 근육도 생기고 또 코티솔 같은 것이 줄어들어서 염증도 몸에서 감소되고 전천후적인 몸의 건강에 아주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될 만한 이유인 거고요. 또 마음의 운동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운동하고서 기분 나쁜 사람 있나요? 상쾌하죠. 상쾌하잖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도 생기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사실이죠. 엔돌핀 분비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세로토닌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와 그 행복감도 느끼면서 불안도 줄어들고 행복감이 생기면서 또 도파민이 생기면서 집중력도 강화돼서 일이나 공부도 잘 되고 또 우울증을 개선하는 프로작가와 리탈리 같은 호르몬이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사람의 그 정서적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우울감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몸과 정신, 마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근력 운동은 뭐 매일 하면 좀 빨리 근력이 좀 키워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과거에 운동선수도 했었는데 그때도 주 4일밖에 안 했어요. 주 4일. 저는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보통 평균적인 운동의 건강은 주 3회 정도, 많아도 4회 정도 이상을 넘지 말아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근육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근육 운동 하잖아요. 근육 세포에 손상을 입는 것이에요. 이런 세포 손상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려면요, 단백질의 섭취와 함께 수면, 휴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근육이 회복되는 데는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이 걸리죠. 다시 말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이 바로 다음날 이어서 근육 운동을 한다는 것은 피로도를 더 가중시키고, 다시 말하면 코티솔을 발휘 늘리고 염증을 늘리고 몸에 피로도가 생기는 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하루는 운동하고 하루는 다시 회복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건강에 이상적이고도 정확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전신 운동하고 휴식하고 이런 게 좋나요? 아니면 뭐 다리 한 번 하고 그 다음 날에는 뭐 위에 상체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이 아주 좋으세요. 제대로 물어보셨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부위를 나눠서 하면 매일 해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을 물어보는 분은 그래도 최소한 중급자 이상인 분들인 거예요. 아는 거죠.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처럼 만약에 하루 뭐 상체 운동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체는 쉬고 다리 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상체 운동하고 그 다음날 다리 운동하면 돼요. 이러면은 사실은 몸을 부분적으로 나눠서 쉬기 때문에 매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또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걸 또 나눠서 해요. 하루는 다리만 하고요. 하루는 미는 운동인, 예를 들어서 뭐 삼두 운동, 어깨 운동, 가슴 운동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당기는 운동인 등 운동하고 팔 당기는 운동 위주로 하면, 그러면 3일치 운동이 되겠죠. 그럼 다시 첫째 날 운동 다리를 4일째 하고, 둘째 날 운동 미는 운동, 팔 운동과 가슴 운동을 바로 5일차에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등 운동과 팔 당기는 운동을 6일차에 하면은, 그러면 3일 루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과거에 운동선수 때 했던 루틴이에요. 이 정도까지 가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단계가 아닌 대부분의 분들은요, 하루 쉬고 하루 운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러면 하루에 뭘 하느냐? 대체적으로 전신하시면 돼요. 1시간 60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다리 운동 10분 하고요, 팔 운동 10분 하고요, 등 운동 10분 하고요, 복부 운동 10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힙이라든지 어깨 운동 같은 것들 좀 나머지 하고, 그러고 나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운동선수 되려고 지금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 하셔야 될 거고, 또 가정에서 가사 하셔야 될 거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정도만으로도 건강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몸이 좀 좋아지고 싶고 만들고 싶고 좀 목표가 높아. 그러면 분할로 가야죠. 뭐. 하지만 분할도 필요가 있다는 거, 그걸 좀 염두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혹시 그 내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뭐 일단 상체 근력 같은 경우에 우리 MC님 제가 근력 라인 한번 알려드리고자 하면, 네. 간단한 게 뭐냐면 상체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네. 푸시업이 있고요. 푸시업이요. 하체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스쿼트가 있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푸시업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요? 지금 한번 하시죠. 뭐. 알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상체 근력을 위해서 한번 상체 근력. 확인해 볼 텐데요. 네네. 아주 간단한 방법, 푸시업이 있잖아요. 네, 이걸 푸시업. 한번 해보실 거예요. 푸시업. 네. 얼마 만에 해보시는 거죠? 지금 또 안 한 지 좀 돼가지고. 그러세요? 그렇구나. 네. 자, 그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양 엄지손가락 사이에 가슴을 내리는 방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내렸다 올려보세요. 이렇게요? 네, 올려보세요. 됐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자, 해볼게요. 시작. 그냥 계속하면 되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덮여보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시네요. 열, 하나, 둘, 진짜 100개 하겠는데요? 5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잘하세요. 스물셋, 계속 해야 되나요?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그래,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시겠어요? 네, 그만. 그런데 네네. 푸시업을 굉장히 잘하세요. 정말요? 네, 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쉬지 않고 20번 정도 하면은요, 아. 그래도 20대 체력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고, 네. 횟수가 거기서부터 한 2개 정도씩 줄여들면은요, 5살씩 정도 올리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궁극적인 푸시업의 횟수는요, 자신의 나이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운동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이가 80이세요.
그분이 푸시업을 100개 하세요. 100개요. 그분이 100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를 한 살 먹을수록 목표량은 하나씩 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이미 100개를 하시는 대단한 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잘하셨고요. 또 하나 다리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스쿼트인데요.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 한번 네네. 앉아보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네. 자 일어나시겠어요? 네. 다리를 한쪽 들어보세요. 이렇게요? 네. 자 앉았다 일어나보세요. 네. 네. 하나. 우와. 네. 계속. 둘. 우유유유. 오 잘하세요. 잘하세요. 3번 좋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14번, 5번, 6번, 7, 8, 9. 마지막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그만. 야, 박수 한번 진짜 받아도 되죠. 아, 네. 야, MC님은 정말 네. 대단하세요. 아, 정말요? 네. 저 근데 인바디 하면 이게 네. 표준과 미달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요. 표준과 미달 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거는요. 아마 체중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아. 체중이 좀 늘어나면은 아마 상향 정도 되실 텐데 네. 근력 자체의 체력이나 힘은 굉장히 좋으신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의 지금 이 정도면은 뭐 MC의 그 원래 약자 뭐죠? 머슬인가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몸은 20대 네. 맞습니다. 아, 예. 자, 그럼 대표님, 그 근력 운동할 때 고강도로 짧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강도로 오래 지속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근력에 좀 효과적인가요? 둘 다 효과적입니다. 둘 다 효과적인데 이제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근육의 성장을 이뤄내고 싶어요. 그러면 고강도를 짧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과부하의 원리로 인해서 우리 근육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과부하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중력작용의 반작용으로 내가 무게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게가 더 커질수록 실제로 근수면은 더 늘어나고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다 영양소를 이제 섭취해주고 수면이 좋아지면은요. 그리고 이제 근육량이 이제 예를 들어서 커지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뭐 톤이 좋아진 상태, 탄력이 좋아진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저강도, 중강도 정도 수준 정도 이하에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운동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톤이 좋아진다, 탄력이 좋아진다라는 운동을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보통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보다는 중강도 정도로 운동을 해서 탄력도를 높이는 운동으로 하고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근육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근력을 이제 높게 잡고서 무거운 무게로 짧은 시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건강이 목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건강의 목적이라면은 사실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대체적으로 이제 근육 성장을 위해서 강도를 높이고 짧게 하는 운동이라면 평균적으로 40분에서 한 1시간 내외를 정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중강도라면은 1시간에서 90분 정도까지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3, 4시간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고서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헬스 초보자가 좀 따라하기 좋은 이런 운동 순서 방법이 좀 있나요? 있죠. 이거는 헬스 초보자가 아니라 중급자, 고급자 다 공통사항입니다. 네. 운동을 할 때 어떤 네네. 분들은요. 바로 스트레칭부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근력 운동부터 바로 하세요. 네네.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죠. 그럼 뭐가 남았어요? 워밍업? 워밍업이죠. 바로 웜업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음. 이 운동은 간단하죠. 뭐냐면은요. 보통 걷기로 생각하시는데 네네. 웜업은 걷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웜업,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따뜻하게 만들어주느냐? 우리의 인대와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혈액이 온몸을 잘 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순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 갑자기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육의 팔에 가슴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어깨 힘으로 확 밀다 보면 어깨가 손상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운동하다 보면은 딱 내려놓는데 평상시에 스트레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부상 방지를 위해서 웜업을 하는 거예요. 운동할 때요. 그래서 웜업을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 주로 걷기를 합니다.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웜업은 땀이 나기 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박수가 높아지고서 몸이 체온이 좀 상승하고 땀이 나기 딱 직전이다라고 하는 정도 10분에서 20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1시간 하신다는데 그러면 웜업 하다 기운 나빠져가지고 근력 운동 못 하세요. 그러니까 웜업 정도 그 정도 하시고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바로 하지 않고 근력 운동을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레칭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적 스트레칭, 또 하나는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운동학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는 스태틱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정적 인대 이것은 정지하는 스트레칭이고 늘려주는 스트레칭이고요. 또 하나는 다이나믹 스트레칭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스트레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그런데 연구 결과에서 놀랍게도 움직이는 동적 스트레칭이 근육의 퍼포먼스를 높여준다고 연구가 나왔어요. 이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인 연구를 계속. 과거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걸요. 그래서 운동 전에 정적인 스트레칭을 주로 많이 하고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근육의 성장과 퍼포먼스에 영향을 동적인 것보다 덜 준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 재밌게요. 100m 선수가 있어요. 달리려고 해요. 그때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고서 달리기를 시합 나가서 준비하고 딱 나가는 사람과 그 다음에 서가지고 몸을 푸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털고 막 이렇게 동적 스트레칭 있잖아요. 툭툭 이렇게 선수의 시합이 정적인 것이 훨씬 늦었대요. 속력이. 그러니까 절대로 운동선수는 운동 전에 정적인 스트레칭을 하면은 운동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린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속도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웜업을 한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는데 동적 스트레칭, 다시 말해 약간 근력이 좀 동반된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치고 나서 정적 스트레칭으로 마칩니다. 자, 그럼 운동에 대해서 시간을 말씀드리면 웜업이 짧게 잡았으면 1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적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 대략 한 5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한 4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10분 정도 정적 스트레칭 정도 5분, 10분 정도 하는 걸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 초급자나 중급자나 고급자나 다 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과거에 운동선수였을 때 최고급자였을 때는 웜업을 따로 걷기 같은 걸 안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근력 운동으로 웜업을 했어요. 살살살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들었을 때도 벤치프레스 전에 이게 우리가 플라이머신이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아주 작은 강도, 그야말로 핀 하나 꽂고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계속 연습을 이제 한 50번 정도 해서 풀면서 혈액순환을 높여주고 체온을 상승시켜주고 이런 방법으로 따로 하지 않고 했던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운동선수의 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렇게 적용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뭐 유산소 운동도 근력 운동만큼이나 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체중 감량만이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 유산소 운동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근력 운동을 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만 할 경우에는 체지방 감소와 더불어서 근육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살을 뺀다, 지방을 뺀다, 이게 지방이고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조절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쭉 빠지잖아요, 지방이요. 근데 근육은 올라가진 절대로 않을 거 아니에요. 제자리도 아니고 같이 내려가요. 같이 내려갑니다. 똑같이 내려가지 않지만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지방이 살이 찌잖아요. 운동 안 하고서 많이 먹어서 살 찌잖아요. 살 찌면은요, 근육도 얼마큼 좀 또 올라가야죠. 그래서 같이 서로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요, 근육은 늘어나면서 지방이 줄어드는 반비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일해요. 이건요, 유일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만 하면서 식사량을 줄이는 분들은요, 근육은 유산소 운동으로도 식사량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육이 줄어들면은요,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좀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되겠군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체력을 좀 늘리고 싶다. 어떤 운동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기초 체력이 좋아지면 되는 거예요. 기초 체력. 네. 저 사람 기초 체력이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기초 체력이 뭐냐면은 그걸 모르면은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나의 체력을 온전하게 균형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학생이 있어요. 팔씨름을 해요. 학생이 너무 팔씨름을 잘해. 그러면 야, 쟤는 기초 체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쟤는 팔 근력이 좋은 거지 기초 체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100m는 못 할 수 있어요. 팔씨름은 졌지만 이 친구가 100m는 잘할 수 있고, 팔씨름은 이겼지만 100m는 못 뛸 수 있어요. 또 100m는 잘해도 마라톤은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 뛰긴 잘해도 공 던지기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균형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는 것이 지구력이라든지 심폐 능력, 또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균형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초 체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어느 만큼 이루어야지만이 우리가 기초 체력 좋다는 것이고, 근력 하면은 상체 근력, 하체 근력이 있으니까 상체 근력은 뭐예요? 팔 근력, 등 근력 같은 것이 해당될 거고, 하체 근력은 다리 근력 같은 게 해당될 거고, 그다음에 복부 근력도 해당될 거고, 심폐 능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열심히 뛰었을 때 남들보다 숨이 덜 찬, 최대 심박수가
보통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은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 있잖아요. 황영조 옛날에 마라톤 선수가 일반인과 100m 달리면 100m 뛴 사람은 1분에 뭐 수십 번을 뛰지만 황영조 선수는 5번밖에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 또 유연성, 스트레칭, 민첩성, 빨리 움직이는 능력, 이런 능력, 그다음에 균형력은 다리 하나 들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좋으면 낙상도 방지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각 요소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배치시켜서 기초 체력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자, 혹시 뭐 운동은 하는데 좀 살이 안 빠진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네. 점검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이런 분들? 운동을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은요, 운동을 더 하셔야 돼요. 네, 운동의 강도를 좀 더 높여서. 그렇죠. 예, 예. 뭐 운동을 매일 하는 뜻이 아니고 운동의 이 질을 좀 높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아웃풋 대비 인풋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아, 먹는 게 좀 많은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 일주일에 3일, 4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60분씩 해서 충분히 에너지 대사가 됐고 칼로리를 소모시켰는데 그거보다 배 이상을 더 드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건강한 돼지라고 그러나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아니, 잘 먹고 운동하는 건 좋아요, 차라리. 오히려 말라서 몸이 약한 것보다는 돼지여도 건강한 게 좋은 거죠. 네. 뭐 돼지가 사실 체지방도 낮아요. 그 돼지 체지방이 대략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돼지보다 못해요. 사람의 평균 체지방이 보통 남성이 18%에서 20%고 여성의 평균 체지방이 23%에서 25%예요. 그러니 돼지보다 못한 게 맞죠. 그래서 돼지 같네 그러면요, 굉장히 그 찬사를 받은 거죠. 야, 돼지 정도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대단한 느끼면, 몸짱이구나. 오히려 소가 네. 체지방이 더 많아요. 소는요, 네. 체지방이 28%, 30% 정도 돼요. 그래서 돼지는 네. 지방이 없다. 오히려 근육이 더 많다. 지금부터 건강한 돼지 되셔서 모두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살 잘 빠지는 루틴법 혹시 있을까요? 살이 잘 빠지는 루틴법은요, 기본적으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량을 비중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살이 많이 빠지는 분들은 근력 운동을 아예 제외하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내는 건데,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지방이 많이 연소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육 운동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칼로리를 높여줘요. 신진대사율을 높여줘요. 지초대사량을 높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시너지를 높여서 살이 더 잘 빠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3명이서 밥을 먹는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얘는 항상 찌고 얘는 살이 안 찌는 이유가, 살이 안 찌는 친구는 근육량이 많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아서 결국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지방량을 빨리 연소시킬 수 있는 칼로리 대사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반반 50%씩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유산소 운동 40분, 근력 운동 40분 정도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유산소 운동 80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살도 잘 빠지고 체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님, 요즘에 천국의 계단 좀 많이 타시잖아요. 이런 네. 근력 운동 좀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그것 때문에 또 부상을 또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천국으로 가려다가 지옥으로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마치 지옥의 계단처럼요. 그 계단 운동 기계 자체에는 결함이 없어요. 운동을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목적은 이것이 유산소 운동이냐 무산소 운동이냐 또 얼마나 해야 되는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이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하시면서 무릎에 손상을 많이 입는데,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 기구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무산소 기구입니다. 복합 운동 기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산소성, 근력의 힘이 많이 작용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육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관절 각도가 높잖아요. 무릎 각도를 많이 굽히면서 하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많아서 체중 부담이 많은 운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걷기 같은 거는 60분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사이클도 앉아서 다리 돌리는 건 괜찮은데, 이것은 자기의 몸의 부하를 밀고서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유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 한 20분 내외 정도로, 초보자는 5분, 10분, 좀 잘하는 분은 20분 정도 한 다음에 내려서 사이클이나 걷기 운동을 한 40분 정도 이어서 뭐 60분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은 무릎을 굽히면서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만약에 60분 동안 천국의 계단이 제자리 돌기이기 때문에 제자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0분 동안 계단 올라가면 과연 몇 층까지 올라갈까요? 진짜 힘들겠네요. 아마 우리 저기 잠실 롯데타워 정도는 네. 올라갈 거예요. 60분이기 때문에. 60분이면, 네. 그러니 유산소 이전에 얼마나 다리가 많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근력이 만약에 다리에 많이 없다, 이런 분들은 바로
무릎 관절을 사용해서 체중을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요, 기본적으로는 이 기계가 좋고 또 좋은 운동이지만 내가 초보자라면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덤벨 운동이 근력 운동인데 네네. 5kg 들고 네. 이거를 60분 동안 해보세요. 내가 살 빼자고. 거의 뭐 네. 가혹한 행위인데요. 가혹한 근력 운동이잖아요.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건강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두 가지 질문지 중에서 네네. 하나를 딱 빠르게 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게요? 어떤 게 좀 더 건강한지. 자, 평생 육식하기, 평생 채식하기. 하나, 둘, 셋. 평생 육식하기. 제가 대답하고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네. 일단 결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냥. 네.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죠. 네네. 그 극단적 채식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는 신경 손상이 일어나고요. 인지 기능도 저하되고 심장 질환이나 또 사망까지 이르는 정도로 사실 위험하거든요. 우리 스티브 잡스 아시죠? 네. 그분은 사실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분이 말기에 극단적 채식으로 인해서 사실 사망을 더 부추겼다라고 하는 의료진들 연구가 있었어요. 그만큼 사실 비타민 뭐 12, 뭐 10이라고 하는 철분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적은데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 기본적인 생명 유지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것은 단백질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가장 최원소로 마지막으로 가면요. 뭐가 되냐면 단백질 구성 성분으로 시작돼요. 인간은 원래 육식 동물이에요. 그래서 육식적인 고기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채소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또 그런 뭐 채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육식 안 하고도 우리는 건강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도 솔직히 말하면 콩이라든지 버섯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드셔야지만이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채식주의자들 중에서는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채소 먹고도 기린이나 코뿔소 근육 많지 않냐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거 굉장히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은요 채식 동물들은요 단백질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사실 통해서 근육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요. 기린이요 뭐 죽은 뭐 코끼리의 상아를 한다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철분이 모자라니까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고기들도 먹고 있어요. 풀이나 과일, 씨앗 등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미에도 단백질이 많고요. 오트밀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식물성 단백질을 그런 식물을 통해서 얻어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식물성을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하나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동물들은요. 실제로 식물을 먹고 있는 초식 동물들의 그 장애 구조는 우리 사람과 달라가지고요. 되새김질 아시죠? 네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해가지고 그 식물 같은 것들을 먹고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단백질을 먹지만 우리의 장은 식물성 단백질을 먹고 있는 그런 초식 동물과 달라서 바로 소화되고 바로 그 안에서 흡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식과 그다음에 채식을 동시에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은 동물과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서 고기도 잘 드시고요. 채식도 해야 됩니다. 제가 골라서 그렇지 사실은 다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 좀 다른 질문인데 대표님 영양제도 먹어야 되나요? 영양제요? 네네. 영양제는 저는 뭐 평상시에 음식으로서 영양 보충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골고루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드실 필요 없는 거니까 보통 영양제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도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고 본다면 기초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철분이 있어요. 미네랄. 그리고 물이 있어요. 3대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지만 5대는 철분과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양소로 말하는 보통 비타민 말하는 거잖아요. 비타민은 어디 들어가냐? 이 이후에 6대 영양소에 들어가요. 0.1%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은 굳이 비타민을 드실 필요 없고 하지만 나는 바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반찬도 약간 많이 못 먹어. 그러면 저는 종합 비타민 드시고 뭐 오메가3도 드시고 철분 드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면 자,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두 번째 근력 운동. 하나, 둘, 셋. 근력 운동입니다. 네. 뭐 사실 둘 중에 하나도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운동 방식은 근력 운동을 통해 유산소성을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무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도 아까 말한 중강도 이상으로 오랫동안 하면은 그것이 유산소성 효과가 있잖아요. 벤치프레스 많이 하면 숨 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네. 심폐 능력이 좋아지잖아요. 네네네. 이런 운동을 중강도로 조금 더 오랫동안, 그렇다고 벤치를 오래 하는 뜻이 아니에요. 벤치하고 다리 운동하고 팔 운동하면서 시간을 계속 10분, 20분, 40분, 50분 심박수를 어느 만큼 유지만 한다면 그게 바로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력 운동을 통한 유산소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했고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고 당연히 우리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포기한 건 아니고 결정하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둘 다 중요하다. 네. 네네. 자, 그럼 또 다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식단하고 운동을 안 한다. 혹은 운동하고 식단을 안 한다. 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저는 운동하고 식단을 안 하죠. 네, 그것이 네네. 저의 지금 현재 루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식단을 하고 운동을 안 한다. 사실 식단으로 근육을 만들 수 없잖아요.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근육량이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우리 몸의 기초적인 대사량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다 나가버려요. 잉여적으로 근육 운동을 해야지만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의 공급을 위해서 단백질이 더 쓰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단백질도 그냥 기초적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용도만 필요하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차라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만큼 잘 드시는 것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질문하신 분들이 네네. 대체로 운동하기 싫고 음식으로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네네. 잘 피해 나갔습니다. 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운동 중에 네. 물 마시기 혹은 이온 음료 마시기. 하나, 둘, 셋. 물 마시기입니다. 아, 물 마시기. 네네. 사실 이온 음료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내내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물은 내내 마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요. 특히 이온 음료가 필요할 때가 뭐냐면 장시간 유산소 운동할 때예요. 마라토너 같은 경우는 뛰면서 그런 이온 음료 같은 거 막 마시잖아요. 왜냐면 우리 몸에 전해질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땀을 오랫동안 흘리면은요, 몸에서 염분 같은 나트륨 같은 것이 빠지면 전해질이 빠진다고 해서 기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피로해짐이 생기게 돼요. 이것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이온 음료고 전해질 음료이고 또는 소금물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들인데요. 평상시에 굳이 이것을 마실 정도로 우리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고요. 특히나 끓인 물이나 데운 물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풍부한 그냥 물 자체, 생수를 먹는 것에 더 제가 좀 더 선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끓이지 않고 정수기 물을 이렇게 드시는 거죠? 끓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뭐 일반적인 정수기나 생수 같은 것들을 주로 마시는데 우리 눈에도 결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에도 결정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눈처럼요. 눈이 내리면 그런 우리가 보통 육각형, 팔각형, 삼각형의 예쁜 눈이 떨어지는데 그게 녹이면은 다 그냥 다 결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예 그냥 온수를 안 마시는 거죠. 자, 그럼 대표님, 이번 좀 약간 대표님의 좀 선호도가 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래요? 자, 평생 햄버거 먹기 혹은 평생 라면 먹기. 자,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당연히 햄버거 먹기입니다. 네. 햄버거인가요? 네. 라면은 아닌가요? 라면은 아닙니다. 네. 네.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저도 라면 좋아해요. 좋아하고요. 라면 좋아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먹어요. 1년에 한 번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먹어요. 그래서 네네. 1년에 한 번 먹는데 좋아하는 거 맞냐? 뭐 그러는데 좋아하니까 1년에 한 번 먹는 겁니다. 그리고 햄버거 먹는 이유는 간단해요. 라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나트륨이 많고 짜잖아요. 네네. 라면의 칼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600kcal이에요. 짜장면과 라면, 칼국수 비슷합니다. 수준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칼로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단백질도 없고 그냥 탄수화물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600kcal를 소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느냐? 무시무시한 건데요. 네네. 보통 우리가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칼로리가 소모되냐면요, 약 한 200-300 정도밖에 안 돼요. 2시간 정도 해야지 600 정도 될까요? 2시간 동안 정말 짠물나게 한번 진짜 러닝머신을 해야지만이 라면 하나 날릴 수 있는 정도라는 거예요. 네. 자, 그에 반해서 햄버거는 칼로리는 낮냐? 아니에요. 햄버거도 칼로리 높습니다. 600 이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양한 요소가 있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죠. 빵은 탄수화물이고요. 네. 거기 토마토나 야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비타민의 요소나 식이섬 요소도 있죠. 고기도 있으니까 단백질 요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고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은 이런 요소들의 영양소는 일단 우리가 필요 충분 요건은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영양소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다 필요한 요소를 다 갖췄기 때문에 이렇게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술자리에서 술 좀 덜 찌는 방법으로 추천하는 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술만 마신다. 자, 혹은 안주만 먹는다. 하나, 둘, 셋. 안주만 먹는다. 아, 정말요? 술을 안 먹고 안주만 먹는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군요. 아, 그렇죠, 예, 예. 어. 술은 칼로리는 많아요. 네. 대체로 술의 도수가 높을수록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위스키 같은 거, 네. 보드카 같은 거 칼로리 엄청 높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버리는 칼로리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칼로리 아니겠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안주는 칼로리가 높죠. 근데 영양가는 있잖아요. 안주도 마른 안주가 있고 과일 안주가 있고 고기 안주가 있고 치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안주를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영양소 요소를 가지고서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뭐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가 높으면서도 실제로 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만큼 영양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탄수화물치만 높은 또 알코올 칼로리만 높은 거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그래서 안주를 드셔야 된다. 그 애주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보니까 술 마시면서 위스키 같은 거 드시면서 물만 드시고 얼음물만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거의 정신력의 싸움과 육체적인 싸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요 안주를 든든히 먹으면서 오히려 술을 드시는 것을 권장해서 안주빨로 배를 채우고 술 살짝 드시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 애주가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몸도 좀 뭐랄까 상하지 않고 영양소도 있고 그다음에 술도 마시면서 또 숙취도 덜하고 다음날 또 운동해서 또 술로 인한 또 안주로 인한 것들도 빼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살 덜 찌는 이런 안주가 좀 있나요? 있죠, 있죠. 기본적으로 마른 안주 같은 것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북어포, 대구포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우리가 보통 야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당근 같은 거나 뭐 샐러리 같은 것들도 안주로 들어가잖아요. 뭐 그런 거는 보통 그냥 안 먹고 이렇게 마요네즈 같은 거에 찍어 먹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소량 찍는 거 정도야 뭐 할 수 없죠. 뭐 그런 종류 같은 것들은 훨씬 도움이 되고요. 대신에 과일 안주 같은 것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른 걸로 먹는다면 그건 칼로리가 더 높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요. 당도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과일은 그냥 생과일 그 자체로 드시는 것을 저는 선호해서 드시는 것을 저는 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이병헌 씨가 운동을 했을 때인데요. 그분은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도 관리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감독이나 제작진, PD 이런 분들하고는 술자리가 좀 늦게 있잖아요. 저한테 불안한지 물어보셨어요. 낮에 밤에 그렇게 술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주를.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서 드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전화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새벽 1시인가 전화 왔어요. 지금 메뉴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메뉴가 이런 거다. 근데 뭐 고를 게 없다. 제가 그러면은 메뉴판에 있는 거 말고 아마 거기는 뭐 육포 같은 거 있을 수 있다. 또는 마른 안주, 대구포나 이런 거. 거기다 아몬드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야채 조금 이런 정도가 있으면 그런 걸 좀 부탁해서 드시는 걸로 해라 라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새벽 한 3시쯤인가 고맙다고 잘 지금 먹고 나간다. 아몬드 5알 먹었고 그다음에 대구폰 몇 개 먹었고 야 개수까지다. 철저하신 분이시죠. 철저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야, 정말 이분은 정말 몸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유명한 연예인인지 알겠다라는 자기관리의 끝판왕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대표님, 그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물론 있죠.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은요, 그만큼 근력 손실도 많아지는데요. 대략 35세부터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년마다 대략 한 1% 정도씩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러니 70대신 분은 그 35세부터 35년 동안 35% 정도의 근육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근육 운동 안 하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나쁜 소식은요. 지방은 늘어나요. 1%씩. 그러니 지방과 근육이 맞바꿔진 상황으로 몸이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가 되면은 기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몸도 자세도 구부러지고 이런 일이 생기고 성인병들이 온갖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무조건 운동을 하셔야 될 만한 이유인데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은행에 우리가 보통 예금하잖아요. 바로 근력 운동이 그런 거예요.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은요. 한 푼, 두 푼 근육을 몸에다 입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운동을 안 하시면은요, 이 예금했던 근육이 목돈처럼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씩 큰 수술하실 때 근력이 떨어지시면 수술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많이 좀 예금해 놓다가 그럴 때 목돈으로 나가듯이 이제 체력을 쓰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운동을 해서 예금하듯이 근력을 높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거는 보험 같은 거예요. 내 미래에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보험은요, 사실은 바로 근육을 모아 놓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표 혹시 운동도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좀 독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나에게 맞는 최적의 운동 강도라는 게 좀 있나요? 있죠.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매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력 운동을 매일 하시게 되면요, 근육이 기본적으로 손상되고 피로해진 상태를 재건하고 보호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몸의 염증 수치만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매일 하면 독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오히려 하루 걸러 한 번 정도씩 근력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 나는 근력 운동 힘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약해서 많이 못 하는데 매일 하면 안 돼요라고 하시면요, 원래 근력 운동은요 약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살 대학생과 70살 되신 분이 서로 똑같은 강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력에서 강하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내가 70살이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힘든 정도의 체력의 근력을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근력이 좋아진다는 걸 아셔야지만이 좋아지는 것이지, 낮은 강도로만 하면 유산소 운동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 정도로는 근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근력 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는 항상 준비 운동, 웜업이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꼭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깨자마자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근력 운동하다가 다치는 분들 많으시니까 완전히 수면에서 깬 상태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 대신에 아침에 하시거나 저녁에 하시는 건 관계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하시는 게 중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좀 키워야 될 이런 부위 같은 게 좀 있나요? 다리죠. 다리입니다. 다리. 왜냐면은 나이가 드실수록 걷지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은 상체는 사실 일단 걷기라도 하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먼저 근력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허리 근력을 높여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다리 근력 운동, 그다음에 허리 근력, 그다음에 심부 근육. 심부 근육은 신랑 신부 아니고요. 심부예요. 그 심장 아닙니다. 심장도 아니고요. 중심이 되는 심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기준점이 되는 척추를 중심으로 한 몸의 부위 운동이에요. 그 부위가 좋아지면, 달리 말하면 그 부위를 감싸는 게 코어거든요. 복부와 허리거든요. 여기가 좋아지면 사지가 다 움직임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리 근력 운동, 심부 근육 운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나에게 가장 최적의 운동 강도를 찾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보통 이제 중년 이후에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MC님 한번 여기 한번 경동맥을 한번 짚어보세요. 여기요? 네. 짚어보면은요, 10초에 보통 평균적으로요 9번에서 14번 정도 뛰어요. 정상인은요. 운동을 하면 이게 높아질 거 아니에요. 심박수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심박수를 높여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걷거나 뛰면 높아지겠죠. 이 목표량이 얼마나 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동맥의 그 심박수 숫자에 약 2배 정도 뛰는 정도면 근육도 좋아지고 지방량도 줄어드는 아주 좋은 중강도 정도 이상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번 뛴다 그러면 18번 정도 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9번 뛰었어요. 자, 이제 집에서 뛰었어요. 그럼 밖에서 걸어요. 한 5분 10분 걸어요. 딱 봤더니 12번 뛰어요. 아직 18번 아니잖아요. 또 열심히 더 빨리 좀 해요. 또 5분 있다 하면 재봤더니 16번. 조금만 더 빨리 하면 되겠다. 5분 정도 더 빨리 걸었어요. 23번. 너무 빠르네. 좀 속도 줄이자. 18번. 그럼 내가 걷는 속도를 알 거 아니에요. 이 정도구나. 근력 운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신의 심박수에 대략 한 1.5배 정도, 9번이면 한 14번 정도도 괜찮고요. 또는 18번 정도 사이까지는 충분히 운동하셔도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고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이거 경동맥 측정이 굉장히 간편하고 좋네요. 간편하고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다들 심박시계 차고서 이걸 보는데 굳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 한의원에서 이거제잖아요. 네, 맞아요. 요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게 심장에서 가까운 쪽이 훨씬 더 빨리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자, 혹시 그 중장년층이 집에서 좀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운동 좀 있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제자리 걷기 같은 거 좋을 것 같아요. 제자리 걷기? 네, 밖에 나가지도 않고 러닝머신 없이도 할 수 있으니까 제자리 걷기 하는데,
맨발이나 양말을 신는 것보다는 운동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신는 운동화를 신고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발바닥이 아프거나 관절에도 무리가 없겠죠. 통증이 없으니까요. 충격 완화로 인해서 걷기를 대략 아까 말한 10분 정도 웜업 정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푸시업을 하면 돼요. 힘들면은 무릎을 대고 하세요. 방석 대고서 무릎 대고서 하세요. 어느 정도? 대략 한 30초 정도. 그 다음에 일어나서 스쿼트 하세요. 30초. 그 다음에 런지 하세요. 30초. 그 다음에 누워서 윗몸 일으키기인데 그냥 하지 마시고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은 상태에서 크런치라고 그러죠. 30초 정도 하세요. 그 다음에 플랭크 하시죠. 힘들면 무릎 대고 하세요. 어때요? 30초. 이렇게 5가지만 하세요.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쉬세요. 30초. 다시 이제 2세트 하셔도 되고 또 30초 쉬고 또 2세트, 3세트. 이렇게 하셔도 너무 좋죠. 이게 잘 되면은 1분으로 늘려나가면 되고 주 3회 정도 하시면은 아주 도움 되실 겁니다. 자, 혹시 뭐 좀 특별한 기구 없이 제자리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운동이 좀 있나요? 저는 이제 기구 없이 하는 운동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상체 근력 운동이고 그다음에 하체 근력 운동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푸시업과 스쿼트만 2가지만 하셔도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시업 10번, 그다음에 스쿼트 10번, 다시 푸시업 10번, 스쿼트 10번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을 채운다는 방식으로 대신에 쉬엄쉬엄 하는 거죠. 스쿼트 10번 하고 그다음에 푸시업 10번 해요. 그다음에 쉬는 거예요. 다시 또 스쿼트 10번, 그다음에 푸시업 10번 이렇게 하면 5세트 되잖아요. 이 2가지 운동만으로도 기본적으로 맨몸 운동, 그야말로 한평 운동이죠. 그거를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혹시 뭐 스트레칭만 잘해도 뭐 운동 뭐 개운하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트레칭 좀 잘하는 방법이 좀 있나요?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웜업을 반드시 하셔서 걷기나 또는 달리기나 줄넘기 같은 걸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칭이란 말 자체가 늘려준다는 뜻이잖아요. 이완한다. 그냥 막 이완하면은요, 여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도 안 풀린 상태에서 이 팔꿈치 인대 늘어나고 어깨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한 예로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 노란색 고무줄 아시죠? 이거를 여름에 어디 밖에 집 앞 바깥에 던져 놓으세요. 뜨거운 여름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당겨보세요. 아주 유연해지죠. 영하 20도 되는 날 추운 날 바깥에 던져 놓고서 다음 날 당겨보세요. 끊어져 버리셔요. 인대가 바로 고무줄과 똑같아요. 그래서 열이 많으면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지는 거고요. 열이 없으면 짧아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웜업을 통해서 몸에 열을 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팔다리를 쭉쭉 늘려나가세요. 목부터 스트레칭하고 어깨 스트레칭하고 팔다리 쭉 펴주고 마지막에 다리까지 이어서 하는 거. 약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직장인들 오랜 기간 좀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거북목이나 구분 등 이런 분들이 좀 많거든요. 좀 간단한 자세 교정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네. 몇 가지인데 하나는 스스로하는 것과 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책상에 앉으면 실제적으로 모니터나 이 자판들이 낮으니까 고개를 숙이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걸 댈 수 있는 보드 같은 게 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치대 같은 걸 넣은 다음에 좀 모니터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시선을 높여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TV가 천정에 있어요. 천정이요? 그러니까 벽인데 벽 위에 끝에 달려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시선 때문에, 목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 손이 닿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천정에 닿아 있는 정도로 이렇게 영화관에 가서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목의 건강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계속 목과 어깨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좋아요. 예. 왜냐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은 박수로 한번 딱 치세요. 그 다음에 팔을 벌리세요. 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와 등이 펴지죠. 다시 이렇게 한 다음에 후 펴는 방법. 다시 모았다가 후 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많이 스트레칭 하시면 어깨와 등이 펴지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허리, 무릎, 어깨 이런 통증으로 좀 운동하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뭐 좋은 운동이 좀 있나요? 네. 통증이 있는 분들은 단단히 말하면 관절염이 생겼다는 얘기고 염증이 수치가 높아졌다는 거고 몸에 피로감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은요.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아픈데 오히려 운동.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뭐든지 다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만병통치약이냐고 그러는데 실제로 만병통치약이 맞아요. 그 몇 년 전에 미국의 의사협회에서 또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Exercise is medicine. 운동이 약이다라고 했어요. 의사들이 병원 가는 것보다 약 먹는 것보다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운동이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인데요. 근력 운동을 했을 때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실제로 근육의 염증 수치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은요, 근력 운동을 늘리시면은 실제로 염증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아프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아픈 것을 이기고 나서 운동하는 것이 바로 운동이에요.
아마 그렇게 운동 안 하시잖아요. 능동적으로 안 하시면 수동적으로 사실 관절염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죠? 병원 가면 도수 치료 시작하면 막 당기잖아요. 그러잖아요. 스스로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되는 것이 운동입니다. 아픈 부위를 오히려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연 치료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근력 운동에는 능동적 방법과 수동적 방법인데 수동적 방법은 내가 안에 누군가 내 팔다리를 잡아 당겨서 하는 방법이에요. 능동적 방법은 내가 하는 거죠. 둘 다 통증이 기반이 있긴 하지만은 병원에 굳이 가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관절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것을 운동을 통해서 개선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다. 자, 혹시 간단한 운동만으로 혈당을 좀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나요? 있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종아리 운동 같은 거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종아리 운동 같은 경우는 앉아서도 종아리를 이렇게 발끝을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서서도 할 수 있고요. 이건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몸에서 혈당이 생성되지 않는 곳이 유일한 부위가 바로 종아리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운동을 했을 때 당이 필요로 요하잖아요. 종아리에서 못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 있는 당을 끌어다 써서 종아리에서 분해해버려요.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그래서 당 있는 분들은요 반드시 종아리 운동 꾸준히 하셔서 혈당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까치발 이렇게 운동하는. 까치발. 까치발에서 걸어다닐 때도 까치발로 걸어다니시고 앉아있을 때도 끊임없이 까치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또 무물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정준호 트레이너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코너인데요.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한번 고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운동을 사랑하는 30대 직장인의 고민인데요. 자,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는 크로스핏, 저녁에는 필라테스 또는 헬스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매일 운동하는 게 몸에 무리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 가끔 무릎이나 발목이 아파서 병원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운동을 매일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자, 이런 질문을 좀 주셨어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약간 그 건강염증처럼 매일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증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동은 할 때 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은요, 운동이지만은요, 쉬는 것도 운동이고요, 먹는 것도 운동이에요, 자는 것도 운동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머지에 쉬고 자고 먹는 것도 운동만큼 비중을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면은 그 다음은 잘 먹고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좀 전에 아까 질문하신 그분은 약간 운동이 좀 과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제가 과거에 운동선수 때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운동선수보다 더 많이 운동하시는 그런 일반인들이 너무 많으시고 부상을 당하는데요. 이것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부상을 당하는 거니까 오히려 운동량을 좀 줄이고 운동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도 운동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분은 또 새벽에 운동하시니까 워밍업 좀 하시고서 하시면 좀 부상도 좀 줄어들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밤에 또 몇 시 주무시는지 모르지만 뭐 새벽 1시 주무시고서 새벽 5시에 일어나신다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잠도 충분히 주무셔서, 어떤 때는 잠이 운동보다 더 중요한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잠을 좀 줄이고더라도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강에는요 균형이 중요해요. 내가 늘 안 자고 운동이 중요해서 운동하는 것도 안 좋은 거고요. 아니면 잠이 중요하니까 잠만 자고 운동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과 수면과 식사를 균형적으로 잘 살펴가면서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필요하신 분들께 한번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운동은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체육학 그 학생들 대학에서 가르칠 때 첫 수업이 항상 주제가 뭐냐면 움직임과 건강입니다. 움직임이 바로 운동인데 우리는 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죠, 손으로 밥 먹죠, 다시 손으로 이를 닦죠, 옷을 갈아입을 때 어깨를 사용하죠, 걸어 나오죠. 우리는 다 신체 활동 중 움직임이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것은 바로 근육이고 또 건강한 관절이에요. 그걸 너무 안 하니까 사실은 운동을 따로 엑스트라로 하는 건데, 과거의 사람들은 따로 운동 안 하고서 이렇게 생활만으로도 충분히 운동이 되었겠죠. 그래서 운동을 좀 다르게 심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을 움직여주고 건강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고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나의 특정된 어떤 종목으로 보지 않고 저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저의 건강과 운동을 유지하는 길인데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몸의 움직임, 건강, 그리고 삶이 바로 내 운동과 건강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세대 스타 트레이너이신 정주호 대표님을 모시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